세계 최고 플랫폼에서 뭐 애니메이션 역사를 새로 쓰고 뭐 스트리밍 역사를 새로 쓰고 그다음 빌보드까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는 과정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골든 같은 경우가 빌보드 1위를 뚫은 그거는 사실은 우리 그 자본의 논리로 보자면 이게 그 K-팝이지만 한국 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IP는 사실은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루미와 뭐 조이와 미라 이 캐릭터들이 K-팝 아이돌이지만 이게 과연 한국으로 이게 뭐 열매가 과실이 귀속될 것인가 이거는 좀 두려운 측면도 있는 거죠. 다른 플랫폼의 도구로만 쓰이지 않게 그렇게 그런 생태계를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교수님, 드디어 오늘 아침에 네, 오늘 아침이죠. 캐대언 그 OST 골든이 네. 빌보드 싱글 그 핫 100 정상에 드디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네. 이미 한 열흘 전쯤에 영국 오피셜 차트도 이미 1위를 그렇죠. 했었고요. 네. 지금 뭐 공개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그렇죠. 뭐 네. 열풍, 뭐 일종의 뭐 캐대언 신드롬, 네. 뭐 캐대언 현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열풍이 아주 거센 상태인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캐대언 열풍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시나요? 뭐 캐대언 워낙 많은 뉴스들이 있고 말씀드린 너무 그 새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갖고 딱 잘라서 그렇게 뭐 표현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 굉장히 큰 문화 현상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거는 보면서 어쨌든 세계 최대 플랫폼이죠. 지금은 TV보다도 이제 OTT가 네네. 세계 최대니까 넷플릭스랑 어쨌든 뭐 일본계 미국 기업이지만 그 한국계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의 제작진들이 네네네. 이 K-팝이라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문화 현상을 네네. 가지고 그리고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문화들을 결합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너무 한국적으로 잘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에 관심이 있던가 기대가 있는 사람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줬고 그리고 또 모르는 그 나이가 많은 세대들도 이거 되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잘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나는 것 같고요. 그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영화 애니메이션뿐 아니라 이렇게 음악 업계까지 휩쓸고 있는 되게 유례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네, 네. 대로 유례 없는 전례 없는 사실 뭔가 일종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쵸. 일단은 좀 궁금한 게 이제 지금 네. 이 시점이 돼서 네. 뭔가 이거에 대한 경제적인 좀 효과, 네, 네, 경제적인 부분의 평가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네. 가접적인 부분의 효과들은 물론 더 훨씬 무궁무진하겠지만 네, 네, 네. 일단 직접적으로 이 작품으로 인한 네. 한국의 뭐 직접적인 이익, 효과, 네. 경제적인 효과 어떤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먼저 그 우리가 그 골든이라는 K-팝이 빌보드를 애니메이션이란 그 다른 장르의 영화를 통해서 음악이 그 빌보드까지 점령한 거는 굉장히 그 한국적이고 K-팝을 통한 한국의 문화를 통한 이 글로벌한 현상으로서 굉장히 좀 기쁜 일이고 환영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K-팝이지만 한국 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국 소유가 아니니까 문제라는 게 아니고 한국 소유라고 그 착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구분을 할 건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뭐 저는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인 게 있으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파급 효과도 저는 또 어마어마할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그 좋게만 바라볼 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하되 이게 무슨 좀 이게 뭐 완전히 알맹이가 다 빠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근데 어쨌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이거는 뭐 수없이 많은 기사들도 나오고 뭐 나오고 있지만 뭐 보통 그 작년인가요? KDI에서 추산을 할 때 K 컨텐츠가 뭐 한 113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뭐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그 K-팝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한 30년 정도 됐다고 보면 그러니까 뭐 1세대가 예를 들어 그 H.O.T.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치면 96년도 이때부터 치면 뭐 그 시절부터 치면 그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사실 30년이 역사로 보면 넘은 거죠 이미.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변방 취급도 받았고 그다음에 약간 서브컬처 같은 취급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 컬처 자체는 서브 컬처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세계 최고 플랫폼에서 뭐 애니메이션 역사를 새로 쓰고 뭐 스트리밍 역사를 새로 쓰고 그다음 빌보드까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는 과정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건 어마어마하겠죠. 그 K-팝에 관련된 뭐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가수들이 참여한 어쨌든 지금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시리즈로 나왔을 때 사실은 제가 좀 우려하는 부분을 좀 잠깐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 스태프들이 다 참여를 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리즈로 간다 그러면 스태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스태프들이 참여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한국에 나오는 뭐 지역 음식, 뭐 패션, 뭐 정말 여러 가지를 정말 혼을 담아서 그 제작진들이 넣은 것 같아요. 그 국적이 어딜 떠나서 한국계에 있는 사람들이 주축이 돼갖고 그 또 다른 감독의 부인도 또 한국인이시고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적인 것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관광이나 식품, 굿즈, 뭐 패션, 뭐 그런 문화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효과는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K 뷰티, K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패션도 있고 뭐 뷰티가 화장품 잘 나간다는 얘기 많잖아요. 그 앞에는 당연히 저는 K 컨텐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영화 이런 것들, 배우들 뭐 이런 효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연결된 거지. 그래서 이걸 뭐 단기적으로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K 뷰티 같은 것들도 아마 좀 메인스트림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 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이름은 K-팝이지만 네. 사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가 거의 IP의 대부분을 그 소니 픽처스와 그 넷플릭스의 IP나 뭐 이런 뭐 지분 뭐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앞에 이제 크레딧을 보면 네. 처음에 이제 소니 로고가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넷플릭스 프레젠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넷플릭스 프레젠츠라는 건 넷플릭스가 제공했다는 얘기고 제공이라는 의미는 뭐 돈을 제일 많이 댔다는 얘기입니다. 대주주란 얘기고. 근데 이제 보통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은 외부 투자를 잘 안 받고 그냥 100%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아마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100% 자본을 댄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근데 조금 제가 좀 특이했던 거는 어쨌든 넷플릭스 프레젠츠라고 나온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앞에 먼저 소니가 나오고 그다음에 뒤에 바로 From Sony Pictures Animation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 작품이 만들어진 그 흐름, 제작사와를 거쳐서 이제 넷플릭스로 넘어가게 된 그런 그 변천사 때문에 좀 특별하게 여기 나온 것 같은 얘기인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이 작품은 어쨌든 미국 회사인 넷플릭스가 돈을 댄 작품이고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라는 역시 일본계지만 미국계 회사가 만든 작품이고 어쨌든 거기에 소스는 전부 한국적인 것이죠. 넷플릭스 오리지널일 경우는 제작비 전체를 넷플릭스가 되기 때문에 아마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은 IP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라고 할 거는 아마 없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온라인 상에서 이 IP가 이제 소니에서 넘어갔다 뭐 증거라고 이렇게 떠도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투자사가 대부분의 IP를 갖는 게 영화나 이런 데서도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근데 이제 제작사가 어쨌든 제작을 한 그 저작권 형태, 그 창작의 권리 이런 것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시리즈로 간다 그러면은 프로덕션 그러니까 제작을 소니가 계속할 가능성이 아마 굉장히 높은 그런 계약 관계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주식의 지분 같은 그 회사의 지분 같은 그런 형태로 보면 작품의 지분은 넷플릭스가 아마 100%다 갖고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네. 이런 게 좀 일반적인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뭐 다른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과 또 비교가 되는데 그런 지분 형태, 그러니까 IP의 지금 그 형태 자체가 그렇죠.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넷플릭스의 좀 일반적인 형태인가요? 넷플릭스가 그렇죠. 이제 제작사의 IP들을 작품들을 이제 뭐 워낙 의뢰가 많이 갈 테니까 그 또 자본이 크게 드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그 제작사로부터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할 때는
그때는 거의 100% 가져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게 아니면 이제 윈도우 형태로 해갖고 예를 들어서 뭐 극장 개봉한 작품이다. 그러면은 뭐 극장 다음에 바로 가든지 아니면 뭐 IPTV를 거쳐서 가든지 그런 형태로 이 작품을 수급하는 구매 형태는 여전히 존재를 하고요. 그게 아니고 구매와 함께 넷플릭스 오리지널 해갖고 그 독자적인 컨텐츠를 100% 자기들의 IP를 갖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뭐 한국 작품 뭐 대표적인 게 오징어 게임뿐 아니라 뭐 킹덤 뭐 이런 것들도 넷플릭스가 100% 말하자면 그 지분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러면 쉽게 뭐 IP라든가 뭐 지분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이랑 비교를 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도 한국, 그다음에 뭐 출연한 배우들도 그렇죠. 뭐 한국, 기획도 제작자체도 한국, 뭐 이런 형태와 그렇죠. 지금 캐대언의 경우 기본적으로 어떻게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한국 제작사가 한국 기획을 가지고 사실은 그 오징어 게임 기획도 어떻게 보면 한국의 또 그 그러니까 기존 투자 배급사들한테 갔던 작품이긴 합니다. 근데 그걸 채택이 안 된 작품이었는데 그걸 어쨌든 넷플릭스에 제안을 해서 제작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기획과 제작과 예산을 제작사에서 결정을 하고 그러면 넷플릭스가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예산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해줄 수 있겠다. 그러면 제작사에 그럼 이전 뭐 예를 들어서 뭐 오징어 게임이 시리즈 1이 뭐 200억이었다 치면 이제 편당 20억 좀 넘는 형태인데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 제작비 인정을 해주고 그럼 마진율은 뭐 5%면 5%뭐 이런 식으로 책정을 이제 넷플릭스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획과 예산과 구조를 작품에 관한 구조는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 짠 거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오징어 게임 뭘 IP를 함부로 뭐 그 캐릭터나 그런 것들을 함부로 쓸 수 없고 그 관련된 MD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들 수 없는 그런 것들은 분명한 또 한계가 작용하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매기강이라는 그 감독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워너에도 있었고 이제 소니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 몇 군데 거쳐 가셨었는데 그때 기획은 소니에 워너에 있을 때 했는데 이제 소니 그 또 다른 감독이 두 명인데 그분이 소니의 직원으로 있을 때 이제 기획을 한 거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소니에 제안을 했는데 그 예산과 그 규모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그거를 넷플릭스에 나중에 제안을 해서 그럼 이 정도 사이즈의 이런 작품을 예산 제작비 이 정도로 오케이를 받아내면서 이제 작품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산을 정하고 구조를 짜는 거는 어쨌든 간에 제작사 오징어 게임이면 한국의 제작사 그다음에 이거는 캐데어는 그 미국 회사지만 어쨌든 일본계 소니의 그 제작이었지만 그 말하자면 의사결정 최고 결정은 넷플릭스가 둘 다 한 형태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대와 우려가 사실 공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K-팝을 뺏기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이런 뭐 그 의견들도 있고 그러니까 반대로는 아니 우리만 만드는 게 K-팝이 아니라 세계인이 K-팝을 만들면 그 부가가치는 더 엄청난 거 아니냐? 라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보드에서 물론 이제 트와이스의 음악도 활용이 됐고 뭐 멜로망스라든가 엑소 그런 실제로 우리 음원들이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골든 같은 경우가 빌보드 1위를 뚫은 그거는 사실은 우리 그 자본의 논리로 보자면 한국 자본으로 직접 오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관련된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했고 트와이스의 음악이라든가 뭐 그 멜로망스라는 그런 엑소 이런 음원들이 또 기존의 한국 케이팝들이 실제로 활용이 됐고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자본으로 직접적으로 오는 효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간에 그 테디라는 그 프로듀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케이팝이기는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간접적인 건 있겠지만 직접적으로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골든이라는 음악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케이팝인데 그 소유권은 한국 기업에 있는 건 아닌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이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라고 하는 건 주식회사처럼
그러니까 주주가 다른 것처럼 어떤 주식회사가 프로젝트를 했을 때 그 한국계 사람들이 만든 K-팝은 맞는데 그 소유권은 이제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들에게 속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K-팝 30년 역사에 있어서 아마 미국이나 뭐 그 선진국들이 봤을 때 컨텐츠로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아직은 그 비싸지 않은 서브컬처지만 그렇게 어쨌든 글로벌 그 플랫폼들의 선택을 받아온 것 같아요. K-팝은 항상. 아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팝이 성장하는데도 유튜브는 이거를 우리가 강남스타일도 그랬지만 막 저작권을 유튜브를 통해서 받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광고료만 받는 구조가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포기하면서 유튜브에 주면서 이렇게 할 때 뭐 K-팝 전용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광고 배분율을 뭐 K-팝 기획사들한테 많이 주고 이런 형태로 K-팝을 K-컬처를 K-콘텐츠들을 그 한국의 그 아주 값싸고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이런 콘텐츠들을 글로벌 플랫폼들이 활용하면서 자기네 그 글로벌 확장세를 펼쳐온 거는 뭐 넷플릭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유튜브도 그랬던 것 같고 뭐 애플 TV 같은 경우도 그 뭐 파친코 같은 작품도 한국계 미국인이 소설이고 한국계 미국인의 감독이고 한국계 배우들이 참여를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시도들은 지금 계속 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K-컬처라고 이제 통칭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제작, 크리에이션에 있어서의 진짜 거의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빨대를 꽂고 그 모험을 걸어서 이걸 끌어올렸던 스튜디오로 올렸던 데들이 과실을 가져가고 있는 거는 또 분명한 모양새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뭔가 그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 지금 이 캐대언의 그 세계적인 열풍 속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K-팝에 K-컬처에 그야말로 한국의 문화에 뭔가 반응을 하고 있다. 그렇죠.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문화 강국임은 뭐 저는 뭐 어디 가서 그 자랑해도 될 만큼의 문화 강국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문화 저변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 강국이자 문화 강국이면 분명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기술과 결합을 해서 큰 자본과 결합을 해서 이게 메인스트림으로 올라왔을 때 이거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는 또 일본의 전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도 보면서 좀 대응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게 예를 든 게 뭐 얼마 전에 디즈니에서 또 쇼군이라는 작품으로 어떻게 보면 뭐 그 드라마 시리즈계에서는 돌풍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뭐 일본 거다. 그 부가가치가 일본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많이 없어졌을걸요. 예. 근데 K-팝도 그렇게 되면은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IP화돼서 여기 K-데몬에 나온 뭐 루미와 뭐 조이와 미라 이 캐릭터들이 과연 K-팝 아이돌이지만 이게 과연 한국으로 이게 부가 뭐 열매가 과실이 귀속될 것인가 이거는 좀 두려운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자본의 사이즈를 떠나서 뭐 기업가 정신을 이게 큰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뭐 굳이 얘기하면 발휘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제작 능력의 소중한 자산들 사람들이라든가 아티스트들 이렇게 좀 그런데 빼앗기지 않는 것도 우리가 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캐대언 효과가 가져올 뭐 직접적인 부분 외에도 사실 간접적으로 우리가 뭔가 더 큰 부가가치를 얻어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한국 문화에 대한 엄청난 세심한 뭔가 디테일하게 많은 배치를 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주요 한국 관광 스팟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고 한국은 뭐 손 한 번 되지 않고 코를 풀었다. 뭐 엄청난 기본적으로 부수적인 효과를 그냥 방에 앉아서 가져가고 있다. 캐대언 덕분에. 뭐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예,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국하고 분명히 이건 한국적인 거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계 사람들이 네. 한국 사람들과 한국계 사람들이 한국 케이팝을 가지고 만든 거는 분명한 그 작품으로서 정체성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이게 또 좋았던 분 중에 하나가 정말 다채롭게 뭐 도깨비부터 뭐 우리 옛날 전설의 고향이나 볼 법했던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한국의 문화 이런 것들을 정말 한국의 사람들이 담아내려고 너무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게 되게 뿌듯하고 고마운 생각도 들었는데 이 작품이 그렇다고 뭐 쉽게 나왔느냐 그 절대 아니거든요. 이게 2018년에 처음에 피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7, 8년, 9년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쨌든 그릇이랄까요? 그런 그 프로덕션들이 세계 최고 그 탑티어 기업들 내에서도 이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었고, 근데 어쨌든 글로벌 플랫폼을 지향하는 넷플릭스에서 요 프로젝트를 뭐 선별을 해서 그 분명히 성공안을 통해서 자본 대비 큰 어마어마한 효과를 누리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꼭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처럼 정말 싸서 예,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와 그다음에 또 플랫폼으로서 같이 그다음에 다문화를 끌고 가면서 다양한 인종들을 흡수하는 데는 이 한국적인 게 가장 그 주요했을 거라는 아마 판단이 잘 먹혀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특히 한국에서의 이제 논쟁이 좀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누군가는 이거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K 컬처, 뭐 K 팝이라는 뭐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 정체성 이 정도뿐인데 이거 너무 국뽕이 심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건 억까다. 뭐 기본적으로 일단 이것 자체가 한국 K 컬처, K 팝 이런 것들 이뤄낸 일종의 성과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이제 좀 맞서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뭐 그 관점의 차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의 성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OTT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1등이 넷플릭스면 넷플릭스의 전체 컨텐츠 중에 K 컨텐츠가 기여하는 부분이 뭐 한 7% 정도라는 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영어권을 제외한 비영어권에서는 뭐 우리 한국 컨텐츠가 20%고 그 20% 중에서도 이제 톱 100만 놓고 보면 이제 30%가 한국 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국이 만들어낸 한국의 저작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돈의 논리는 또 다르다는 거죠. 어차피 이건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구매를 한 거고 넷플릭스에 기속되는 생태계에서의 이 경제 현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걸 과연 넷플릭스의 종속으로만 봐야 되느냐? 그것도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가 100% 투자를 했는데 그건 투자를 잘한 거죠. 넷플릭스 실패한 거 맞습니다. 한국 콘텐츠도 제가 열광이 좀 그렇지만 영화 망한 거 많습니다. 근데 효과가 없었던 것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여긴 자본이 크니까 기회가 많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성공에 대해서 그걸 왜 못했냐가 아니라 그럼 그 다음에 말하자면 여기서 어떻게 보면 K-팝이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아이돌들도 가상현실로 가서 가상현실에서 리스크가 사실은 여기가 뭐 무슨 뭐 연애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음주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들기는 너무나도 어렵지만 정말 탄탄한 IP화가 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끼어들어서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누군가가 이걸 또 제2의 캐대언 한국에서 만들자 그래갖고 어디 민간 합동으로 세금 들여갖고 1,000몇백억짜리 프로젝트 한다? 그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대신에 우리 한국의 프로덕션이나 이 크리에이션은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예, 그리고 이 에셋들이 계속 그냥 다른 데서만 다른 플랫폼의 도구로만 쓰이지 않게 그렇게 그런 생태계를 정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예. 우리가 단순히 골든이 오늘 그 빌보드 1위 하고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K-팝,
K컬처에 열광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네. 단순히 이런 부분들 속에는 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또 많은 사실 과제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숨어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오늘 좀 많이 봤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번 걸 기회로 뭔가 지금 쌓아왔던 것들을 가지고 뭔가 더 큰 뭔가 그 부가가치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창출해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캐데몬만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한국계 사람들이 이걸 피칭을 하고 기획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씨를 뿌린 거죠. 네네. 씨를 뿌린 게 벌써 한 8, 9년 전인데 지금 또 이제 캐대언이 너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사실은 이 IP 또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IP는 사실은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네네. 씨인데 지금은 어떻게 열매만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당장 열매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8, 9년 전에 씨를 뿌렸던 거고 그 전에는 한 20년 된 그 정말 대단한 케이팝들의 성장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열매가 꼽힌 거지. 그 이제 와서 또 열매가 딴 데 폈으니까 우리도 왜 뺏긴 거 아니냐. 이거는 조금 다른 접근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좀 지금 어쨌든 한국 그 컨텐츠 현실하고 저도 영화계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비유를 해보면 약간 뭐 씨는 안 뿌리면서 예, 약간 열매만 찾고 있는 열매를 구할 과실을 딸 왜 우리 못 따냐 이거 얘기를 자꾸 탑다운식으로 내려오니까 저는 전혀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뭐 애니메이션이나 뭐 영화 쪽이나 씨는 지금 안 뿌려지고 있죠 전혀. 한국은 좀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캐데몬의 현상은 분명히 긍정적인 게 저는 훨씬 더 클 거라고 보지만 한국에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고 싶고 뭔가 수확을 과실을 함께 하고 싶으면 지금은 씨를 뿌려서 계속 그걸 물 줘서 갖고 나가야 되는 거지 이걸 뭐 무슨 열매 우리도 저런 열매를 찾아다니자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다른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애플 TV에서 K-팝이라는 그런 예능을 할 때 그럼 거기서 새로 만들어지는 K-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작곡가가 원래 원곡이 있더라도 그러면 그 원곡이 작곡가가 한국 작곡가더라도 이걸 리메이크를 하게 되면 그 음악은 방송국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 인접권이라 불리는 그 생태계는 그쪽에서는 이쪽이 저작권보다도 매출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 우리가 유튜브에서 음악을 듣는 것들은 다 인접권 생태계입니다. 그 작곡한테 돈이 가지만 이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K-팝을 소재로 해서 방송국에서 리메이크해서 만들어낸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낸 음악은 그 방송국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가가치는 그 글로벌 플랫폼들이 K-팝을 활용을 해서 K-팝 에셋들을 활용을 해서 K-팝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지게 활용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국 방송국에서 만들어진 힙합 음악을 우리가 갖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받는 거는 분명히 있을 거고 아마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결산이나 뭐 계산 주판을 이렇게 튕겨봤을 때 그 우리 부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랄까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 거는 씨를 뿌리는 거다. 꽃 피운 것들을 과정이 이렇게 이것도 한 8, 9년의 시간이 흘렀고 이랬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하면 꽃을 피우기 위한 씨를 우리가 뿌려서 그 어떻게 보면 그걸 계속 그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